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창업이 엄청나게 열풍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년퇴직도 빨라졌고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도 희미해졌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직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와중에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들, 그동안 느꼈던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우아한 형제들인데요. 처음에 지금은 이렇게 여직원들도 많고 그런데 처음에 여직원들이 안 뽑혔어요. 한 20명이 될 때까지는 여직원들이 안 뽑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계속 고민했더니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회사 이름을. 예.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줬더니 남자들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진짜 고민을 했어요. 우아한 남매들로 바꿔야 되나.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인테리어를 바꿨더니 여직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직원을 좀 많이 뽑아야겠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예, 바꾸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해서 80명 정도가 되는 회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창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야겠다, 기업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화가가 꿈이었어요. 예, 빈센트 반 고흐를 보면서 참 멋진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의 내 영혼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롭게 폐병 환자가 돼서 예, 죽은 다음에 나의 자식들이 내 작품으로 부자가 되는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화가가 된다는 거는 어르신들이 환쟁이라고 그랬어요. 돈도 못 벌고 집안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가가 굉장히 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예고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고 가는 건 좀 포기해야겠다. 중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을 보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 10대여서 혈기왕성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저 공고를 가겠습니다. 예고를 못 갈 바에 공고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공고를 가라. 예. 그래서 공고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 안에서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를 하게 되고 붓을 잡고 싶었는데 맨날 납땜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열몇 시간씩 납땜질을 했고요. 미술이란 과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를 다니기 싫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어땠냐면은 42명 중에 40등을 했어요. 예, 제 뒤에 2명이 있었는데 축구부였습니다. 예, 여기 다른 분들도 뭐 공부 잘하실 것 같으니까 앞쪽에서 1, 2등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요. 이게 명예가 달린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제가 또 예의가 바르러서 축구부한테까지 그거를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뒤에 축구부 2명을 두고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정말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지원을 받고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고 디자인으로 전공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 그림을 그리면은 무조건 화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 때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대학생이 돼서 디자인과를 전공했더니 장학금도 받고 좀 재밌게 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가 공부도 못하고 반에서 뭐 뒤에서 3등 정도 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사업을 준비하려면 경영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케팅이 중요한 건 어떤 건지, 투자금 유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좋은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서비스의 전략은 어떤지,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러 와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잘 몰라요. 예, 그 축구부 애들도 모를 거예요. 저랑 있는 그 친구들도 모를 텐데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요, 다른 업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대표이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아, 저분들이 다 각자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성공 스토리를 그려가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똑같은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사장이 되는지 분석을 해봤어요. 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물론 사장의 딸로 태어나도 돼요. 예, 금수저 울고 태어나면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 너무 간단하지만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억울하시죠? 억울하지 않나요? 예, 근데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불공평한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누구도 공평하게 똑같이 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어려웠던 환경 속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대라는 멋진 그룹을 일구신 고 정주영 회장님도 사실은 아주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으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에 가셔서 MBA를 따시면 돼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한 10년 정도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가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버드가 싫으시면 스탠퍼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울하죠. 이렇게 우울한 얘기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하버드에 못 갔고요. 뒤에서 3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백도 없고 공부도 못했던 여러분, 눈을 피하시죠? 99%의 여러분들에게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3번째 방법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한테 가서 형 나랑 놀아줘 그러면은 중학생이 놀아주나요? 안 놀아주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중학생하고 놀 수 있는 방법은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생이 되면 고등학생들 형들하고 또 놀고 싶잖아요. 그럼 똑같이 고등학생이 되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은 최고가 되면 최고랑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최고가 되면 최고의 개발자하고 일할 수 있고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면 최고의 전략 기획, 최고의 영업. 그렇게 최고가 되면 사람들한테 신뢰도 쌓이고 신용도 쌓여요. 그렇게 해서 다른 투자자들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제 메모를 잘 보세요. 제가 28살 때 디자인 팀장이 됐어요. 대기업 임원들한테 PT를 해야 돼요. 최소 1억부터 몇 억짜리 디자인을 PT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배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28살 정도 되는 친구가 와서 PT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 커피 타는 애들, 복사하는 애들이 와서 나한테 저런 PT를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PT를 하고, 우리 팀이 정말 디자인을 잘했거든요. 아무리 PT를 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야기 자체를.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를 빡빡 밀고요, 뿔테 안경을 끼고요, 턱수염을 길었더라고요. 그리고 검은 옷을 즐겨 입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저랑. 왜냐면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스티브 잡스를 코스프레 한 게 아니고요, 그 보일러 광고 있잖아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광고.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그래서 그분을 패러디했어요. 그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일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꾸준함을 이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라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한 번 시작했으면은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좋아하는 일만 해요.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가 했던 게 좋아했던 게 아닌 것 같아, 또 새로운 좋아하는 게 생긴 것 같아, 또 다른 거래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3개월, 3년, 5년, 10년 때 이런 경험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면은 지금 그 일을 좋아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을 하면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멋진 넓은 사무실에서 스카프를 이렇게 들고, 디자인은 말이죠 이러면서 굉장히 멋지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이런 걸 요구해요. 싸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블랙 같은 화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항상 요청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밤을 새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한 3년차, 4년차 때는 디자인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드값 메꾸려고 해요 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한번 창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을 막 하다가 한 2억 정도 큰 빚도 지게 돼요. 집안을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나름 비극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희극과 비극을 다 겪고 나면 진짜로 그 일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최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을 정말 좋아해서 아주 오랫동안 게임만 만들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캐주얼 게임. NHN이라는 곳에서, 한 게임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혼자서 계속 그 게임을 만들었어요. 정말 즐겁게.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최고의 기획자, 최고의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국민게임 애니팡을 만들게 됐죠. 여러분들은 애니팡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됐지만 그분은 7, 8년 동안 계속 그 일만 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떡볶이, 여러분 그냥 되게 하찮고 사소할 수도 있지만 값싸고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연습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가지고 있는 국대떡볶이예요. 그 친구는 매일 그것만 생각했어요. 떡볶이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강남에는 또 맛있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배달로만 한 달에 한 1억 이상 배달이 되는 공수관이라는 떡볶이집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야채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알기 위해서 매일 새벽 일어나서 야채에 대해서 공부하고 좋은 야채를 고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총각내 야채가게가 이런 경우입니다. 저는 저희 우아한 형제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면 배달 음식점 정보를 모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전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많이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단지 굉장히 하찮고 작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모아서 굉장히 위대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전단지를 어떻게 잘 주울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정말로 자신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전단지를 잘 주울 자신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뒤지고요. 저기 그물망 있잖아요. 재활용 그물망도 뒤지고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전단지를 잘 줍는 사람이 됐더니 사업이 정말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한큐철도를 만드신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됐다면 세계에서 가장 신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신발 정리하는 일에만 쓰지는 않는다. 어떤 얘기냐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것들을 정말로 끊임없이 잘 만들어내면은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위대한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주시는데요. 경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배워본 적도 없고요. 마케팅에 대해서도 자본금을 어떻게 모으는지, 좋은 사람을 어떻게 모으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꾸준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꾸준함이 몸에 아주 배어 있어야 돼요. 아주 오랫동안. 한번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세상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창업이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닥뜨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멋진 기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힘드시면은 하버드 가서 MBA 따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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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민입니다. 구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갈 내용을 처음 오프닝을 뭐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연애 에피소드를 하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학부 때 좀 짝사랑했었던 여학생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그 당시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분하고 극장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기회를 좀 제대로 잘 활용해 보고자 그 제 친구 중에서 저보다 더 약간 웃기게 생긴, 그리고 저보다 더 약간 희한하게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별명이 연애의 신이었어요. 근데 외모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런 별명을 가지려면은 엄청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고, 야, 극장 데이트 성사시켰는데 어떤 거를 신경을 좀 써야 되니?라고 했더니 너무 뻔한 대답을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재밌는 영화를 예매를 해라. 그래서 그건 알겠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니? 했더니 이 친구가 그때부터 자기 노하우를 풀었습니다. 여학생이 이제 앉아 계실 때 그 앞자리를 하나 더 사라는 거예요. 이 앞자리를 왜 살까요? 그렇죠? 고객의 시야 확보입니다. 우리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까지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은 진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앞에 샀다라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 것.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되게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안 보일까봐 샀다 이러면은 굉장히 약간 안 사느니만 못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도 그래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 친구가. 왜냐하면 가장 재밌는 영화의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이 가득 찬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실수로 앉는 신용을 하거나 그 옆을 지나갈 때 그때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거기 저희 자리인데요? 라고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분께서 참다가 질문이 나온대요. 뭐 누구 오기로 했어? 라는 질문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때 굉장히 건조하게 느끼하지 않게 딱 한마디만 더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 앞에 안 보일까 봐. 이러고 집에 갈 때까지 절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친구는 여기서 고민을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환경 분석을 더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철이니까 한 자리 더 사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자리를 한 자리 더 살까요? 롱패딩 올려놓을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일반 커플은 롱패딩 끌어안고 앞에 뒤통수 피해가면서 힘들게 보셔야 되거든요, 여성분들이. 이런 식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 할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힘들게 연애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다 잘생기셔서 이런 고민까지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 오신 남성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지독한 사랑을 해봤다 하시는 분 손 드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지독한 사랑을 했고요. 극장 예매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마케팅 필드에서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소비자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마케팅 캠페인은 진정성을 못 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컨텐츠 딜리버리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혹시 이 영상 뭔지는 아시죠? 기내 안전 영상입니다. 기내 안전 영상인데, 이 영상 혹시 여기 빅팬 분 계신가요? 난 저 영상 때문에 막 여행 가기 전날 설렌다
나 내일 드디어 볼 수 있구나. 뭐 안전벨트를 공부해봐야지. 뭐 이러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영상은 아무도 안 봅니다. 책 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실 준비하시거나. 근데 제가 미국에서 동부서부 왔다 갔다 출장을 하거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쓰는 항공사에서는요, 실제로 내용이 똑같은데 형식이 다른 컨텐츠로 딜리버리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요, 내용은 똑같아요. 컨텐츠도 똑같습니다. 근데 형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는지 이런 내용들을 딜리버리 하는데, 승객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가 정확하게 딜리버리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흥미로운 컨텐츠로 전달해야겠다라는 것까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항공사는 여기서 고민을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은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코노미석에 앉으신 분들은 화면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잘 보이는데, 돈을 진짜 많이 내신 비즈니스석에 계신 분들은 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미국 도메스틱 플라이트에는 화면 자체가 없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 중요한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까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돈도 많이 내셨으니까 그냥 아예 그분들한테는 라이브로 보여주자 해서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도 많이 내셨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마케팅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흥분하셔갖고 이코노미까지 막 뛰어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마케터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컨텐츠에 대한 고민에서 더 확장시켜서 이걸 어떻게 딜리버리 해야 될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터분들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그것에서 더 확장시켜서 미디어 바잉이라든지 새로운 에드테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민까지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케터로서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 중에서 요새 가장 트렌드가 또 데이터잖아요. 근데 데이터 마케팅 트렌드라는 물결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될 변화가요, 5G 시대의 도래입니다. 5G 시대가 왜 마케터들한테 중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사실은 5G 시대에서는요, 소비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성향 분석이라든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5G 시대에 마케터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가 오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그렇죠? 화면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전화를 받으시려면 어떤 걸 터치하시죠? 어떤 그래픽 터치하시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한테 이 부분이 무슨 모양이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다 귀라고 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귀라고 해요. 왠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디바이스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이런 디바이스는 박물관 가서 볼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선조들이 쓰시던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종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디바이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실제로 지금 디바이스 출시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대세 플랫폼인 유튜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영상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바이스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더 이상 통화를 하는 디바이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활용 디바이스로 탈바꿈되는 데 있어서 5G가 조금 더 가속화를 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G 시대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물건들이 연결이 되는지 IoT가 강화가 된다는데, 그 IoT는 사실은 마케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IoT는 마케터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요, 물건들이 연결이 되면은, 5G 기술을 통해서 물건들이 연결이 되면은 그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공부를요. 근데 어느 정도로 강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지금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로봇 3마리가 있죠. 이 3마리의 로봇이 탁구공을 가운데로 모는 게임을 할 겁니다. 근데 로봇끼리 서로 4G로 대화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빠르게 가운데로 몰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실제로 이 엔지니어 분이요, 이 탁구공을 흐트러뜨릴 겁니다. 그러면 4G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저 정도 속도로 가운데로 몰 수가 있어요. 되게 잘하죠,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잘하는데요. 4G 말고 이번에는 5G로 주파수를 고주파로 올리고요, 레이턴시를 초저지연으로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은 흐트러뜨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가운데로 몰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흐트러뜨려 볼게요. 자,
이렇게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물이 이 정도로 빠르게 IoT가 연결이 된다면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이게 빠르게 연결이 된다면은 마케터들한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특정 냉장고에서 특정 소비자가 특정 냉장고에서 어떤 음식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 이어서 주문을 어떻게 하나요? 냉장고에서 빵을 꺼내서 토스트기에 꼽죠. 그럼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죠. 5G에서는 이제 보이스 레커니션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토스트 굽기에 대해서도 특정 소비자가 좋아하는 토스트 굽기, 특정 소비자가 좋아하는 음식 종류, 특정 소비자가 좋아하는 목욕물 온도, 그리고 반신욕을 오전에 하는지 저녁에 퇴근하셔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크롤링을 통해서 그런 소비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패턴들을 더 깊이 있게 마케터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G 시대에 얻을 수 있었던 어떤 데이터들보다는요 5G 시대에서 얻을 수 있었던 데이터들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영화적 상상력에서만 가능했었던 퍼스널라이즈 마케팅이요 훨씬 더 상세화되고 고도화되고 다양하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지금도 퍼스널라이즈 마케팅 많이 하고 계시지만 5G 시대가 되면은요 더욱더 고도화된 퍼스널라이즈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다양한 예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2019년 이제 5G가 상용화되면서 더 많은 사례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항상 좀 고민을 늦추지 마셔야 하는 것이 데이터와 기술을 마구 이렇게 활용을 하고 향유를 하는 것에 있어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그 앞단의 출발점이 마케터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쿠키 다 아시죠? 이 쿠키의 마케팅 팀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너무나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품이 안 변해요. 십수년 동안 그 하얀 크림 검정 쿠키예요. 이거를 대체 올해는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럴 경우에 이제 오케이전을 만들어 갑니다. 경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비 오는 날은 오레오, 여름철엔 오레오, 겨울철에도 오레오. 아니면은 뭐 우유를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 맛있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오케이전을 만들어내는 마케팅을 구사할 수밖에 없죠.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미쳤냐면은 일식이 일어나는 날에는 오레오 이런 식으로 해서 캠페인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5개 광고판에다가요 일식이 일어나는 날에 오레오가 겹치는 화면을 그대로 쏜 거예요. 자, 이런 마케팅을 하려면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프로그래매틱 기술인데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일식이랑 정확히 겹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마케터 분들의 고민입니다. 자, 이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로 영국 지역의 이 기간 동안에 매출이 59%가 오르거든요. 너무 많이 오르죠, 그렇죠? 어떻게 올렸냐면요, 이 5개 광고판 기간 전후로 해서요. 실제로 저 5개 광고판 캠페인을 진행을 할 테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오레오를 사서 매칭을 시켜보는 영상을 우리 대세 플랫폼인 유튜브 같은데 올리면 실제로 프로모션 코드를 발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이 마케팅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기술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었죠? 마케팅 팀의 그 고민, 크리에이티브한 고민이 더 중요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고민의 방향이 소비자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혹시 방탄소년단 아미 분들 계신가요? 자, 아미 분들이나 아니면 방탄소년단을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기사를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기간 동안에 내가 회사 생활 혹은 학교 생활에 피해가 안 입히는 수준에서는 저 콘서트 한두 개는 보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항공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시죠. 벌써 고민이 바로 항공편으로 넘어가거든요. 과연 나의 스케줄에 맞는 항공편 너무나 옵션이 많습니다. 이 웹서핑, 앱서핑을 하시려면은 1시간 이상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저가, 중가, 고가도 있고요. 스케줄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사 내에 저 공간에 기업 광고가 아닌 정보가 뜬다면 어떨까요? 저런 정보가 뜨는 거죠. 우측에 방탄소년단 사진을 드래그해서 이곳에 올려주시면 항공편 맞춤형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이런 정보죠. 이게 광고인가요, 정보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캠페인이 진행이 되면 배너에 대한 반응률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글로벌에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은요, 항공편 리얼타임 데이터,
그리고 그 티켓, 콘서트 티켓 리얼타임 데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 타겟팅입니다. 게재 지면이 중요하거든요. 그 지면에 정확하게 그 기사가 뜬 장소에 저 배너가 쏘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최적화시키고 운영을 하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 맞춤형 정보를 광고처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뭐죠? 첫 번째 고민입니다. 방탄소년단 아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항공편을 예매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 이 사이트를 닫고 다시 항공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불편함에서 출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고객 맞춤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런 진정성 어린 고민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저희 매형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형이라는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매형한테. 제가 대장에 굉장히 염증이 심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받으려고 매형한테 딱 부탁을 드렸더니 매형이 자기는 너무 바쁘고 하니까 백인 의사 선생님과 백인 간호사 두 분을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 받아보셨죠, 여러분? 수면 내시경 옷 지금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옷을 입고 수면 내시경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딱 들어가는 찰나에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백인 의사 선생님 계시고 백인 간호사 두 분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이제 침대에 누우려고 가는 시점에 갑자기 그 수면 내시경 방에서 이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병원에서요. 수면 내시경 방에서. 그래서 이게 방탄소년단 DNA인데? 라고 생각이 되고 그 순간 갑자기 긴장이 됐었던 게 살짝 풀리면서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딱 누웠더니 비트까지 나오니까 그 약까지 투여받아서 약간 신난 거예요, 제가. 신나고 의사 선생님을 딱 쳐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면 내시경 봉을 들고 저한테 오면서 약간 신나신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약간 비트를 타고 계시고 그 신나는 순간에 저 혼자 아쉽게도 잠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역시 그 백인 의료진 분들이 굉장히 신나게 저를 내시경을 해주셨겠죠.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 시간 때 매형한테 매형 제가 헛걸 들었나요? 방탄소년단의 DNA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매형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병원은 한국 환자가 오면은 K-팝을 틀어주고 중국 환자가 오면 중국 노래, 유럽 환자가 오면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기억에 남는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고객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는 마케팅 캠페인을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잠재력이 있으신 겁니다. 15분 동안 저한테 진짜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갖고 제가 지금 감동을 받았거든요. 너무 15분 동안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 다닌다고 직업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직장이 우리를 더 이상 사실은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 이 짧은 이야기를 듣고 나가실 때 제가 꼭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직장과 직업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52.6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년은 60세까지 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50세를 전후해서 그러니까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이면 보통은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겪고 있는 사실 현실이죠.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도 억대 연봉자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억대 연봉자가 얼마나 될까요? 3.2%입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만이 사실은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목표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한번 임원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임원이 되는 비율을 보면 0.74%입니다. 대기업은 더 낮아서 0.47%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직장에서 내가 정년까지 일하고 또 언젠가 억대 연봉을 받고 또 언젠가 내가 임원까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직장은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내 삶을 과연 직장에다가 다 온전히 걸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죠. 매일매일 직장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보통 저희가 25세 전후에 학교에서 대학을 마치고 보통 직장 생활을 하고 50대 전후에 나오게 되면 대략 25년 전후, 즉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직장을 떠나면 보통 우리가 무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직장 경력이 20년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직장과 직업은 매우 다르다라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 건물이자 조직이고 회사예요. 남들이 세워놓은 조직입니다. 직업은 뭘까요? 직장에 다니는 상태를 직업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시든 혹은 직장을 떠나시든 간에 내가 직장에서 쌓은 경험을 가지고 나만의 기술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직업이 있는 겁니다. 즉 진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장을 떠나서도 사실은 직업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만의 전문성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를 다니는 동안 과연 나는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물론 매일매일 너무 정신없이 다니지만 나는 1년, 2년, 3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만의 무엇인가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직장을 떠나서도 나만의 직업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우리는 직장을 떠나게 될 거고 보통 80까지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잘하는가. 이거를 수백 번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우리가 일터학교라는 것이 지금 이번 그 세션의 하나의 큰 제목인데 배움의 장소로서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만의 직업을 찾고 그 경험을 쌓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직장에다 기여를 해야죠. 그러나 그 기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직장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만약에 제가 한 장으로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직장 사용 설명서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직장이라는 것은 20년 정도, 많으면 30년 정도 다니면서 자기만의 직업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은 50세 전후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의 가장 현실적 의미는 언젠가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이 직장인을 대하는 자세는 90년대 말 우리가 경제 위기 겪으면서 굉장히 쿨해졌죠. 25세에서 한 50세까지 아주 에너지 넘치고 일 잘할 때 쭉 쓰다가 그렇죠? 50세 좀 넘으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가게 만들죠. 그렇죠? 하지만 직장인이 직장을 대하는 자세는 쿨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도표가 있는데요. 대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까지 간다고 고려를 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한 나이가 25세 전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5세에서 50세까지는 직장에서 굉장히 일하기 좋은 나이예요. 직장에서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반기입니다. 50세 이후는 직장에서 웬만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50이 얼마 안 남았지만 50세 넘으면 직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이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52세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직장을 나온다고 했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 어떤 그 관련 경험들을 자기 직업으로 만들어 갖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직장에서 했던 것을 가지고 뭐 컨설팅을 한다라든지 또 뭐 강연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두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20, 30년 했지만 애석하게도 별로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하고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하루 정도로라도, 그렇죠? 다만 몇 시간이라도 주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것을 조금씩 연습을 해서 수년에 걸쳐서 그래서 직장을 나와서는 자기 직장 경험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기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갖고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 뭐 목공소를 한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뭐 예술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라든지 NGO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사실은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직장 생활이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자기만의 직업을 직장 경험과 관련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느 것도 만들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도를 했었지만 한국의 치킨집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햄버거집보다 더 많죠. 그렇죠? 그리고 80%는 수년 내에 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다릅니다. 내가 정말로 통닭을 좋아해서, 그렇죠? 20대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맛있는 통닭집 다 찾아다니면서 마시고 먹어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개발해서 50대에 직장을 나와서 자기만의 통닭집을 차린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닭집을 차린다? 이건 사실 굉장히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명함을 내밀었을 때 알아주는 직장을 찾기보다는 자기가 정말로 좋아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나만의 직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적어도 수년 동안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생각해보고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직업을 찾을 수가 없죠. 수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묻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초씩만 옆에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살면서 그게 학교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가장 열정적이고 참여감이 높았고 에너지가 높았던 때는 언제인지 한번 지금 잠깐만 이야기 나눠보시죠. 제가 몇십 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저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가장 에너지가 높고 참여감이 높았는가?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꼈었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자기만의 업을 찾는 하나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원래는 20대 때까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나와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영도 했었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코치로 독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보통 10대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20대 중반만 넘어도 심사위원들이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술이나 예능 분야에서는 자기의 재능을 10대나 20대 초반에 발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술이나 예능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직장에서 배치하는 부서에 따라서 정시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퇴직하는 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다 저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대, 20대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니까 현실적인 얘기로 놓고 보면 30대 초반까지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직업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좀 그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박유미 대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4년을 근무했는데 동료들도 좋고 상사도 좋고 다 좋았는데 뭔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획부서에서 숫자를 다루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교육을 이런 걸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무용 동작 심리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흥분을 느꼈어요. 왜? 이분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취미로 춤을 너무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4년 만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기업을 나와서 이 분야를 공부하고 8년간의 경력을 쌓아서 올해부터는 자기만의 회사를 만들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분한테 물론 벌이는 대기업만큼 되지 않지만 삶의 만족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분이 100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떤 일을 벌여나갈지 매일매일 저녁에 기획하고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35세가 마지노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네. 30대 초반까지 자기만의 직업을 찾아내고 대략 30대 중반에서부터 10년 정도 관련 경력을 쌓아서 그렇죠? 40대 중반쯤에는 전문가로 서야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잘 가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50이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40대나 50대에 물론 변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예외적인 성공 사례를 나의 사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그렇죠? 학교를 졸업하고 대략 10년 이내에는 자기의 직업을 하나 찾아서 그 다음에 10년간의 경력을 쌓고 전문가로 서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어떻게 비중을 둬야 될까? 제가 박유민 대표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0대에는 좋아하는 것에다 좀 더 비중을 두고 모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0대 중반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서는 모험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해보실 수 있는 것이 5가지 일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experience, 경험입니다. 나는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가. 두 번째, 그 경험으로부터 expertise, 어떤 전문성을 나는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은 갖고 싶은가. 세 번째는 evidence, 증거입니다. 그렇죠?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성취는 무엇이 있는가. 네 번째로는 efforts and education입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교육을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전시켜서 해왔는가. 마지막으로 endorser, 추천인입니다. 나의 전문성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랫동안 여러 번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다닌다고 결코 직업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장 다닌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만의 직업을 만들어 갖고 나온다는 겁니다. 강의 듣는다고 해서 자기 직업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오히려 이 일은 나랑 안 맞는구나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쪼록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만의 직업을 만드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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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요, 주로 듣는 일입니다.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은 가끔 합니다. 주로 듣는 일로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럼 해가 다 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야,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돈 버니까 진짜 편한 직업이겠다. 야, 듣고 그냥 돈 벌면 그거 굉장히 쉬운 일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집중해서 듣고 또 감정도 나누고 공감하고 또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기도 해야 돼서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무척 스트레스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여려요. 멘탈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치료받고 상담받으면 멘탈 강해지나요? 자존감이 높아야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자존감 높일 수 있을까요? 좋아하던 일인데 일이 싫어졌어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일을 그만뒀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주 듣는 이야기들, 제가 평소에 많이 듣던 이야기들에 대한 제 나름의 대답으로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기술이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스트레스 어떻게 풀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안 풀린다.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라. 괜히 스트레스 풀려고 하다가 힘 빠진다. 왜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의 정의 자체가요, 스트레스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지각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거든요.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인데 풀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이런 걸 약간 고상한 말로 통제 소재가 나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이 사진 속 남자 군인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군인 한번 보세요. 이 관역을 들고 있는데 선생님 저 총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하고 이 관역을 떨치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못 그럴 겁니다. 월세도 내야 되죠, 카드값도 내야 되죠, 교육비도 내야 되죠. 도망가고 싶고 불안하지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본래 풀리지 않는 것이다. 통제 소재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느끼는 거다. 스트레스는 이렇게 미친 황소처럼 쳐다오는 겁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채식주의자예요. 소고기 안 먹어요. 그리고 여자도 구출했어요. 착한 일하고 채식주의자의 고기도 안 먹는데 이 뒤에 있는 까만 미친 황소가 이 친구는 고기도 안 먹고 착한 일 했으니까 피해가야지, 이 친구 살려줘야지, 그럴까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냥 쿵 하고 처박아 버릴 겁니다. 스트레스의 본질은 눈먼 미친 황소처럼 쳐다오는 거거든요. 풀릴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의 기준을 바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는 원래 풀리지 않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안고 사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억지로 풀고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진다. 정상의 기준을 바꿔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담담하게, 스트레스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란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수도 모르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런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불안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일 겁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때요,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여릴까요?
아, 내 마음이 약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나서 문제예요. 내가 내성적이라서 스트레스 더 받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내 마음으로만 파고들면요, 더 스트레스 받아요. 더 괴로워지고요. 이런 걸 자기 초점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자꾸 마음으로만 파고 들어가면요, 더 우울해져요. 인간의 정상적인 속성인데도 자꾸 들여다보고 파고들면 마치 그게 비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향적인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데 그게 내향적인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마치 내향적인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거든요. 이건 제가 2003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거든요. 그때 군의관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요. 왜냐, 부대가 많이 가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 전장 스트레스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군의관 한 명 보내야 된다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자원했을까요? 네, 차출당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군인스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군의관 발령을 받고 처음 간 곳이 국군 대구병원이라고 후방병원이었어요. 후방병원 1년 차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정신과 일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군인스럽지 않고요. 정신과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라크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난리야. 게다가 그때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저 이라크 끌려가면 아이 태어나는 것도 못 봐요. 근데 가라고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왜 내가 가야 되냐. 왜 미군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가 가야 되냐. 군의관이 탈영을 하면 신문에 나겠지? 뭔가 상상을 다 했거든요. 근데요, 삶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막상 보내놓으니까 또 군인스러워지더라고요. 늠름한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겠구나, 버틸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상황 다 뚫고 버티니까 이런 일까지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태리 야전부대거든요. 야전부대 식당이에요. 가니까 이태리 부대들은 파스타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옆에 있는 이 아리따운 여인은 이탈리아 여군이에요. 임상 심리사 상담하는. 그래서 교류하면서 같이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누던 장면입니다. 힘들다, 싫다, 귀찮다,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였지만 막상 보내놓으니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또 뜻하지 않은 행운도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 이후로 최초로 파병된 정신과 군의관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삶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젊은 직장인들, 취준생, 그다음 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자존감을 높여놓고 그래야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일을 해라. 뭔가에 헌신해라. 그래야 생기는 게 자존감이다. 자꾸 마음만 파고들고 내 마음만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 자존감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자존감이란 이 구스타프 카이버트의 그림 속과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 반복하고 헌신하고 몸을 낮게 내 몸을 써가면서 오감을 열어놓아야 쌓이는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마음으로만 단단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쌓이는 게 아닙니다. 몸을 쓰고 헌신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자존감이니까요. 자존감은 체험의 축적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자존감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일 밤마다 자기계발서 읽고 책 읽는다고 자존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몸을 써서 헌신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가 나에게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짜증나, 이게 뭐야, 화낼 것이 아니고요. 스트레스란 뇌가 네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재정의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거, 없애야 되는 거, 짜증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뇌가 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공항 셔틀버스 기사분 항상 트랙만 돌아요. 계속 뱅글뱅글. 너무 지겨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벗어나고 싶어? 이러면 힘드시겠죠. 짜증나고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기초 작업자야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재정의한다면 훨씬 보람되겠죠. 스트레스 덜 받겠죠.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도 훨씬 나아지시겠죠. 가족의 추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짜증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 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 거장이고 유명한 분이시죠. 영화도 너무 많이 만들고 돈도 많이 벌으셨을 거예요. 성공하셨고요. 그런데 이분께 당신에게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세상 어린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단다라는 걸 전해주고 싶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공하겠다, 영화 많이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영화가 좀 잘 팔리던 흥행에 성공하던 아니던 의미가 있겠죠. 나는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으니까요. 세상의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항상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역시 거장은 다르구나.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고 당신 그리고 저 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직장인, 회사원, 내가 뭐 하고 있나? 너무 힘들어. 칼퇴근도 못해. 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수적인, 현실적인 스트레스에만 얽매이실 것이 아니라 원래 일이란 조금 짜증나는 것이다. 또 원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인정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나지만 그 안에서 스트레스의 의미를 재정의한다면 분명히 좀 덜 스트레스 받고 힘도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하는 일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듣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감정을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때 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작은 의원에서도 일을 했고요. 군의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제 일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들으려고 했고요. 열심히 공감하려고 했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의미를 이야기 속에서 발굴하려고 했거든요. 어디서 일하냐? 큰 데서 일하냐? 낮은 데서 일하냐? 작으냐? 크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의 본질은 항상 공통되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공감하고 싶거든요. 의미를 발굴하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일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왜냐?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은 똑같으니까요. 본질에 충실하다면 스트레스 덜 받고요. 아,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일을 준비하시는 분, 앞으로 일을 계속해 나가실 분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우울해, 난 이게 뭐야, 내 성격이 문제야,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야, 짜증나, 벗어나고 싶어 라고 에너지를 낭비하시기 이전에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야기는 무엇인가, 밤에 앉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비밀스럽고 은밀스러운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조직의 올바른 스마트워크 정착을 꿈꾸는 스마트워크 디렉터 최도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흐의 그림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멋진 구름이 펼쳐진 어느 화요일, 6층짜리 건물 입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이 회사의 온라인 마케팅 팀장 폴입니다. 한국에서 온 저희를 위해서 2년 전에 리뉴얼을 했다는 여러 회사 안의 공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공간 중에는 이렇게 팀장이나 인턴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오픈 데스크도 있었고요. 또 모든 직원에게 배정되었다고 하는 개인 사물함,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의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회의실을 지나쳤을 땐 그 자리에서 폴이 즉석에서 오후에 있을 팀 미팅을 예약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은 모두 다 어디 있냐고, 미팅할 팀원들이 어디 있냐고 묻자 폴의 대답이 재밌었습니다. I don't know.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던 이 사무실에 이 회사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출퇴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일이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역시 그 일을 하기 위한 최적의 공간일 뿐 어느 누구도 사무실에 가서 몇 시까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네덜란드 지점의 스마트워크 이야기입니다. 1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이 공간에 있는 데스크는 단 500개. 그 중에서도 가장 피크 시간대에 350개 이상이 차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은 38%가 줄었고요. 또 출장 관련된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 회사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홍보 효과도 대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안에 일하는 사람들 1인당 직원의 공간 점유는 실제 16스퀘어미터에서 9스퀘어미터로 줄어들었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더 사무실이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스마트워크의 결과입니다. 사실 이 스마트워크의 이름은 매우 다양합니다. 스마트워크를 리드하는 네덜란드에서는 Het Nieuw Werken, 즉 영어로 하면 The New Work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영어권 국가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The New Way of Working 혹은 The New World of Working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공식 스마트워크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체제. 그런데 이 정의는요, 2% 정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이 시간에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방법에 모두 고정시킨 거라면 사실 이 중에 시간과 장소를 조금 유연하게 한 것은 텔레워킹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스마트워크는 사실 이 시간과 장소 방법에 모든 자율성을 주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흐름을 기본으로 다시 한번 스마트워크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 방법의 자율성을 토대로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생긴 잉여 시간과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 개개인의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것. 어떻습니까? 아까 부족했던 2%가 좀 채워지는 것 같으세요? 그럼 이 스마트워크는 왜 필요한 걸까요? 그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정보화 사회에서 하이 컨셉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이 컨셉의 시대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복잡성입니다. 정보도 너무 많고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즉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된 거죠. 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위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업들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낭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의 운영 유지비를 줄이고 또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어떤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이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었죠.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자극이 돼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스마트 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스마트 워크가 이 데스크탑을
키패드로 패드로 바꾸고 또 사무실에 있는 칸막이를 없애기만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마트 워크는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일하는 방식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5가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과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자마켓 중에 하나인 베스트바이에서는요, 예전에 10명이 미팅을 하면 그 중에 2명만 의견을 교환하고 나머지 8명은 그저 침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회의장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저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에게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자유를 주고 난 후에 직원들이 변했습니다. 서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이 달랐기 때문에 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해졌고요. 또 서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나누는 문화가 정착됐습니다. 물론 일부 경영진들은 이렇게 자유를 주면 자기들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성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또 보다 강력하게 권한이 주어졌던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시간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사실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문화는 직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또 근무 시간 중에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을 떠나야 할 때도 우리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회사에서 우리에게 쓰기로 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30분 동안 정말 내가 필요한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것보다 의미 없는 2시간짜리 미팅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워크에서는 이러한 관행과 이러한 착각을 과감하게 깨부숩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까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아침 9시에 가서 6시에 끝을 내든, 아니면 4시쯤 초안을 완성하고 집에 돌아가 아이를 픽업해서 밥을 먹여 재운 다음에 밤늦게 완성을 하든 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는 통일성에서 다양성으로의 변화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최근에 나온 이케아의 포스터인데요. 서로 다른 색깔과 모양의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었죠. 스마트워크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의 일하는 스타일은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최적의 업무 환경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집중해서 보고서나 기획안을 써야 한다면 소음과 시야가 차단된 독립 공간이 더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웹 디자이너와 함께 이번에 나온 웹사이트 디자인 시안을 리뷰해야 한다면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좀 더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거래처와 중요한 전화를 하면서 업무를 봐야 한다면 폰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업무의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서로 다른 업무 방식을 존중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철저한 계획에서 빠른 적응으로의 변화입니다. 사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으면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의 변수들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그게 환상일지언정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미래를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정해야 될 일을 정보가 부족한 지금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가 거대한 조직을 계획하고 그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미리 플래닝한다는 것은 사실 환상에 가깝습니다.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날씨를 프로그래밍하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가 등산을 잘하려면 일기예보 앞에서 하루 종일 얼굴을 쳐박고 있기보다는 올바른 등산 장구를 챙기고 또 비나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지시와 관리에서 믿음과 지원으로의 변화입니다. 정보의 양이 적고 또 그 흐름이 아주 적었던 옛날에는 리더가 모든 정보를 다 소유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건 바로 지시가 아니라 그 일에 있는 가치죠.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가치를 누구보다도 수호하고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원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 오피스의 넓은 공간과 투명한 공간, 그리고 우연한 만남들이 일어나는 이런 오픈 키친이나 휴게 공간은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았던 만남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회사 안의 직원들은 자주 얼굴을 마주치게 되고요. 그런 익숙함이 나중에는 믿음의 근원이 되죠. 이런 믿음이 일을 하는데, 협업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스마트 워크. 하지만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자유를 주다 보면 혹시 그 자유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지난 1년 미국에서 있었던 한 연구가 이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포춘 500에 드는 한 기업을 선정해서 850명의 직원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저희가 보통 일하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무실에서 정해진 일들을 하게 했고요. 또 다른 그룹은 목표는 같지만 그들이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팀장과의 목표 설정 과정, 그리고 스케줄 조절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11시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할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일찍 퇴근을 해서 병원을 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자유를 갖게 되면 일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두 그룹의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결과는 사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스마트 워킹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이 실험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기업들을 방문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워크 왜 시작하셨나요? 근데 그 대답이 모두 다 같았어요. 스마트워크는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면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인재들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워크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이나믹한 사회 변화에 따른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하는 과정의 진화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디다스나 베스트바이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요.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정부, 경기도청까지도 오는 17년 자율자석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워크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일하기에 상식이 될 스마트 워크, 여러분은 힘들게 쫓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95년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 기계설계 CAD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기계설계 CAD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힘들고 중요한 건 재미가 없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인천기계공고에서 진행하는 입시 설명회에서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면서 모집 홍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학과는 기계설계과였는데요. 막상 입학해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통학거리만 2시간 정도가 걸리고 수업도 인문 교과 외에 전문 교과는 용어도 낯설고 특히 실습 시간에 혼도 많이 나고 잘 하지도 못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입시 설명회와 같이 좋은 점을 많이 부각하시면서 설계 특기생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혹해서 지원하게 되었지요. 몇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3명에 뽑히긴 했는데 이것도 막상 그 수업 외에 휴일도 없이 매일 하니 더욱 힘든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친구들하고 몰래 당구장을 갔었는데 아니 하필 그곳에서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다음 날 엄청 혼나고 당시에는 맞기도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호야, 네가 하려는 것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결국 적당한 선에 머무르고 마는 거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봐.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게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실 그때는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그래, 이왕 힘들게 하는 거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 365일 중에 명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6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설계 도면만 팠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 좋아하지도 않았던 설계가 잘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각종 기능 경기 대회에 입상하고 전국 대회 1위를 거쳐 국가대표에 선발돼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 대회까지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도면을 작성하는 수작업에서 하필 제가 출전하는 대회부터는 캐드를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첫 번째 대회였던 거죠. 아니 각 나라의 국가대표들이 모이는 거는 그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설계 대회에서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안에 도면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 남는 시간에 도면의 품질을 높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캐드 메뉴는 화면이나 태블릿판에서 명령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쓰는 메뉴를 단축키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서 그렇게 훈련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4일간의 올림픽 대회가 시작됐고 전 세계 34개국 중 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의 선수들은 역시 캐드 메뉴를 타블릿판에서 하나씩 선택해 가며 도면을 작성하고 있을 때 저는 단축키를 활용하여 왼손에는 키보드를 오른손에는 과제를 풀며 도면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떨리고 역시 또 잘하려고 하다 보니 정신없이 도면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마치 춤을 추듯이 다다다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 키보드 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웠나 봐요. 주변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제 등 뒤로 모여서 제가 도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긴박했던 1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최종 완성품을 저장하려고 엔터를 치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와 함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역이 알려준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국제기능올림픽 기계설계 캐드 최초의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계 설계를 좋아한 건 아니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 방법도 찾아낸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메달을 따니 좋더라고요. 제가 웬만큼 도면만 딱 그리면 역시 금메달리스트가 하니까 뭐가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금메달 후광 효과로 각종 기계 설계와 관련된 기관 일들도 했었고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대학원도 졸업하고 창업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입시 설명회 했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 또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직원 고용과 관련된 문제가 어려웠는데 어느 날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에서 시간 강의 한번 해보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뭐 바쁘다는 핑계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직원을 고용하면 새로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가르친 학생을 한번 뽑아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설계 현직에 있다 보니 실무 경험을 갖춘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뭐 더불어 그동안 쌓은 저의 노하우를 포함해서요. 한 학생이 교수님은 진짜 교수님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뭐 따지고 보면 뭐 정 교수도 아니고 강사일 뿐이고 뭐 그 학생이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을 공유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저로 인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고 또 제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 폴리텍 대학의 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는 엄청난 시련과 좌절, 고통이 함께 따랐겠죠. 다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더니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곳 세밭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먼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일로서 찾는 것이 어렵고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피치 못하게 선택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잘 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하는 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미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선택한 것에 대한 노력과 열정입니다. 그것도 그냥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입니다. 굉장히 식상하고 흔한 말 같지만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요. 언젠가는 그들도 한 번쯤은 쉴 것이고 그때 내가 쉬지 않고 나아간다면 차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박지성 선수의 말처럼 특히 스포츠 선수와 기술인의 경우에는 끈기와 노력이 남들과 다른 탁월함을 만들고 그 일을 잘하게 해줍니다. 그 일을 잘하게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생기는데 그 길 속에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선택한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려면 노력과 열정에 끈기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요즘 흔히 말하는 창의 인재가 되는 겁니다. 창의 인재가 별거 있나요? 기술은 노력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을 가지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더욱 밝은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